예,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내적인 힘을 키우는 방법,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희망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희망이 없어서 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앞날에 대한 희망, 가족에 대한 희망 이런 게 없는 분들이 주로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 이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죠.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해요. 절망하지 마, 희망을 가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어떤 희망이 보일 때는 그런 얘기들이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말들이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말로 변질되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병이 나을 기미가 안 보이는데 병이 나을 거야, 조금만 버티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환자한테 희망 고문을 시키는 거라 그러죠. 또 사업이 편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거야 하는 것도,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데 조금만 더 해봐 하는 것도 일종의 고문이라 그러죠. 희망 고문에 대해서 그래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사람들이 힘을 잃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그 원칙이에요. 희망하고 희망에 반대되는 건 절망이죠. 희망은 정말 우리가 그 불씨를 키우듯이 해야지만 생겨요. 근데 절망은요, 이건 안 불러도 와요. 초대장을 보낸 적도 없어. 근데도 슬그머니 돌아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절망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되게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 걸린 분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겪거든요. 조금 우울해. 이게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세상 일이 안 되지? 좀 이따 금방 내 마음이 절망이라는 늪속에 빠져 있다라는 걸 갖다가 스스로 느끼게 돼요. 근데 절망은 정말 불청객이에요. 근데 이 절망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천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절망이 빠진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나 다 반짝반짝하는 눈빛으로 희망을 갖고 하다가 뭐가 좀 안 된다 싶을 때 그때 이놈이 정말 슬그머니 옆으로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 한가운데를 자리 잡습니다. 절망이 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았을 때 그때 그분들을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절망이 찾아왔을 때 심지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태가 더욱 절망적인 건 어떤 거냐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를 때, 그때 더 절망적이죠.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안 될지 모를 때, 병이 났는데 이게 언제 나올지 잘 모를 때, 그때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계속 절망스러운 생각만 들고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최악의 결말만 계속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인지 구조가 참 희한해요. 이게 좀 안 됐을 때 희망적인 어떤 그 영상들이 딱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안 될 때면은 절망적인 영상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눈앞에 딱 펼쳐져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그걸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마귀가 주는 유혹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다 그랬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동 기제인 것 같다는 생각. 그걸 아놀드 백 박사는 우울증 인지치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마음 안에는 자동적 사고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토매틱 소트라는 게 있다는 거야.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자동적 사고가, 근데 문제는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이 부정적인 사고들이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절망감으로 뒤덮여 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울증 걸린 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감이 올라왔을 때는 희망이라는 빛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심리치료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절망적일 때에도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보이면은 의욕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치료를 하는데 뭐 사실 우리들도 이렇게 자아가 하나가 아니고 분열된 자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정신병 환자들은 이제 정말 이렇게 각자 이렇게 덩어리 같은 분리된 자아들을 갖고 있는데 다 병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는 건강한 자아가 하나 정도는 있대요. 그 자아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신과 선생님들 얘기를 듣고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상적인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돌아버릴 지경인데 진짜 와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건 정말 그건 타고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이 조현병에 걸린 사람의 자아를 보고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중에 가장 건강한 자아를 갖다가 키우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정신과 치료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 중에 한 놈이 공부를 잘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옛날 엄마들, 옛날 아빠들은 걔한테 모든 걸 다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공부를 잘해. 그러면은 여동생들은 다 공장 가야 돼요. 공장 가서 돈 벌어서 오빠 학비 내야 돼. 그럼 그 부모에게 있어서 희망은 누구죠? 공부 잘하는 아들이에요. 네,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참 많았죠. 빌비작이 많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오빠 때문에 희생당해서 공장에 다녔던 그 동생들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상담받으러 오는 케이스들도 꽤 많았어요. 어쨌건 어떤 내 삶에서건 어떤 공동체에서건 작은 희망이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는데 문제는 희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씨도 안 먹히는 얘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둘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집에 가면 맨날 쌈박질해. 그 돈 벌어오는 사람도 없어. 그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어.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희망이 뭔지를 몰라요. 그 희망을 가지라 그래도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못 갖는 거예요. 근데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희망이라는 맛을 한 번이라도 봤어야 돼요. 과자 맛을 본 아이처럼 희망이라는 맛을 본 사람만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희망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절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라 그래도 그게 될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발견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옆에 함께 해주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희망을 찾게 해주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을 북돋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 그거야 뭐 누구나 다 아는데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감정을 생기게 해주는 가장 좋은 행위는 웃는 거래요. 웃음이랍니다. 예전에 구봉서 선생님이 웃으면 복이야요라는 그런 개그 프로를 갖다 하신 적도 있는데 웃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는 그냥 웃는 거 웃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람이 웃는다는 거는 사람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파장을 주는 행위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중환자실의 환자가 치료가 끝나고 이제 회복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눈을 뜨고 웃었어요. 그러면 식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아,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눈을 떴는데 우중충해. 아, 금방 죽겠구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웃는 얼굴이냐 웃지 않는 얼굴이냐가
그 사람의 생사를 갖다가 판가름하는데 그렇게 쓰이기도 한다는 거죠. 또 여러 명이서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길을 잃었어요. 막 산길을 헤매다가 멀리서 등불 하나를 봤어요. 그때 사람들이 얼굴에 뭐가 떠오르죠? 살았구나 하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희망을 가졌을 때 웃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웃으면은 희망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웃음과 희망은 서로에게 보상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웃음이 많아지고 희망이 없는 사람도 많이 웃으면 희망이 생긴다라는 것이 둘의 역학관계다라고 보시면 맞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침을 뱉는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러시아예요. 제가 러시아에 순례를 갔다가 이제 버스 기사가 이제 계속 운전을 하고 다녔으니까 점심 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기사한테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식사 잘하시라고. 근데 저를 갖다가 뚜루자라 노려보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러시아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오는 거는 내가 널 사기칠 거야. 그 러시아에서는 웃으면 안 된대요. 그때 제가 처음 그때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다시 가서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웃질 않더라고요. 근데 러시아 사람이 웃으면은 그거는 많이 서양화됐거나 아니면은 사기를 치겠다라는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정신 세계에는 보상계라는 게 있고 벌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자극을 하면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은 벌을 주는 시스템이 있다. 보상계, 벌계가 있는데 이 웃음이라는 거는 보상계를 자극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주 웃으면은 체내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서 활기차게 변해간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계에 NK 세포라는 게 살아난다. 그래. 일본의 이타미 니로라는 사람이 제가 일본말을 몰라서 그냥 쓸게요. 이타미 니로라는 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인간의 면역계 안에는 이 면역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신체적인 면역이 건강하면은 웬만한 병에 안 걸리죠. 우리 몸에는 세균이 다 있거든요. 근데 면역 기능이 건강하면은 그런 것들이 내 몸을 갖다가 지배하지 못해요. 건강하죠. 근데 정신 세계도 똑같아요. 정신적인 면역계가 건강하면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내 자아를 갖다가 사로잡지를 못합니다. 우울이나 불안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 면역계에는 인간 신체 세포의 면역계는 NK 세포라는 게 있다 그래요. NK 세포를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합니다.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이 NK 세포는 뭐냐면 이거는 세포 중에서 이상한 세포, 특히 암세포를 감시하는 면역 감시 세포균의 하나다 그래요. 이 세포는 이상 세포들을 갖다가 포착을 하면 그걸 죽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타미 니로라는 분이 실험을 했더니 사람들이 재밌는 그 연극이나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 NK 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 갖다가 관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암하고 심장병에 걸린 환자를 20대에서 62세 남녀 1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희극 관람 후에 NK 세포가 정상치에 가깝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웃음으로 많이 웃으면은 보상계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면역력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저희 후배 중에 이제 그 병원 사목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건 정말 믿거나 말거나예요. 쓰지 마세요. 그냥 자기도 들은 얘기라 그러면서 해줬는데 이거 진짜 방송 나갔다가 또 뭐 그 개 구충제 비슷하게 되면 곤란한데. 예. 그 암으로 이렇게 그 암으로 뭐 불치 판정을 받은 분이 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안 된다고 말기라고 나가시라고 그랬대요. 근데 자매님이 그동안에 살아온 게 고생하며 살아온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서 죽기 전에 이거 다 쓰고 죽자 그랬대요. 그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한 6개월 동안 하고 싶은 걸 다 했대요. 그리고 매일 놀러 다니고 그 매일 깔깔대고 웃고 그랬대요. 근데 6개월이 지나도 안 죽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왔더니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을 다 썼어요. 글쎄 그 후배가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병원에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가끔 본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웃는 사람들이 몸의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이게 몸이 안 좋은 분들을 보면 얼굴이 웃는 얼굴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얼굴이 구겨져 있거든요. 근데 회복 상태 들어간 사람들은 웃음기가 많아져요. 자, 남녀 학생 6명을 대상으로 웃는 표정, 억지 웃음을 2시간 동안 하게 했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그냥 억지 웃음만 웃어도 NK세포가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돈 안 들이고 약 안 쓰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글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글은 꽤 오래전에 봤거든요. 저도 모르게 저는 이제 하는 일이 매일 그 뭐 이혼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만 듣잖아요. 더 이상 살기 싫어요, 뭐 누가 미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뭐 입맛 좋아요, 살맛 나요 이런 분들은 아무도 안 찾아와요. 맨날 오는 게 그냥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뭐 빨리 죽을 수 있을까요? 뭐 빨리 하나님께서 날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들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니까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저까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게 저거 비슷해요. 그 우울증 환자들이 감기 걸린 감기 환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감기 환자를 만나보세요. 의사가 감기가 안 걸리나? 용포에는 저쪽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만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아닌 거예요. 웬 인상 더러운 영감 하나가 얼굴로 푹 찌그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빵긋빵긋 웃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울한 생각이 떠오르면 무조건 얼굴을 갖다 웃는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글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제 생각이 네거티브한 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막아주더라고요. 한번 간단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웃고 싶지 않은 분들은 입가부터 웃는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기 입 모양을 눈을 감고 입 모양을 이렇게 스마일 모양으로 만드시고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번엔 눈을 뜨시고 두 분씩 마주 보시고 스마일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아이고 쑥스러워라. 요새 TV 프로그램 중에 아이 컨택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쑥스럽다가 좀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웃게 돼요. 처음에는 입만 웃다가 나중에 눈도 웃어요. 얼굴 전체가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정감이 간다라는 느낌이 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톨릭교에서는 인간이 그 성악설 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원죄론 때문에 성악설론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심리치료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원래 선성을 갖고 있고 타인에 대해서 오프닝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내가 웃으면은 상대방도 같이 자기 마음을 여는 게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동물들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들끼리 서로 만나서 웃으면서 대화하는 거는 못 봤거든요. 걔네들은 이게 냄새 맡고 이렇게 탐색을 하는데 사람은 일단 웃으면은 상대에 대한 경계가 없어져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참 당혹스러워하는 게 그 뭐 해외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나가면 뭐 하이 그렇게 가볍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래 사는 외국인들은 절대로 그거 안 합니다. 하이 그랬는데 어떤 때는 제가 한강을 가다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그럴 때 하이 그러면 걔네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 이거죠. 예. 우리는 누가 인사를 하면 이게 누구야?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러시아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억지로 이렇게 내가 우울한 생각과 불안한 생각에 눌려가지고 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운됐을 때 그걸 갖다가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웃는 거예요. 웃고 싶지 않을 때 억지 웃으면 웃는 것. 그리고 나 혼자서 억지 웃으면 웃는 게 효과가 적다. 그러면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내 얼굴을 내가 보는 것만큼 이렇게 코믹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상 쓰고 있는 내 얼굴이 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나를 보고 웃게 돼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던 어떤 우울한 잔상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국 의사인 제인 보델이라는 사람이 영국에 사시는 어떤 분이 이렇게 쓸 때 원어로 써달라고 그러셨는데 원어로 못 배웠어요. 그냥 한글로 제인 보델. 제인 보델이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루에 유쾌한 경험을 5번을 하면은 굉장히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5번. 하루에 몇 번 정도나 유쾌하세요? 개수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하루 동안에 정말 깔깔 웃을 정도로 재밌는 게 하루에 5번 이상 된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5번. 우와. 오, 그렇게 되시는구나. 5번. 그럼 4번. 3번. 3번. 2번은 된다. 하루에 2번. 1번 정도는 있다.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재밌는 일은 그 재밌는 일이 나한테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내가 찾아 나서야 돼요. 판을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게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화투라서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멤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4명 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혼자서의 이제 재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나를 즐겁게 만드는 목록을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제 처음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목록을 쓰는 거에 대해서 뭐 목록까지 쓰냐 그러는데, 인간의 마인드는 목록을 써놓으면은 생각이나 감정 정리하는 게 되게 편해져요. 쉬워지고. 자, 목록 효과 중에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불안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불안 목록. 거의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불안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 불안이 막연해요.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는 불안이 뭐 때문에 불안한지를 써보는 거예요. 뭐가 제일 불안하세요? 제일 불안한 거. 일단 건강. 나이를 먹어도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그건 당연한 불안이죠. 2번째. 그쵸. 돈. 3번째. 딱 둘이.
배우자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없나 봐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연세가 많으신 형제님께서 눈을 한눈을 파셔가지고 자매님 속상하셔가지고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요. 불안하지 않은 분들은 자, 건강과 돈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근데 이 건강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건강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러면은 써놓고서 다시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건강에 대해서 걱정한다 그래서 앞으로 네 건강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걔가 그건 아니지 그래요. 그럼 지금 뭘 해야 되지? 지금 건강관리 해야지. 건강관리를 하면은 불안 목록에서 건강 하나는 지워줘도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돈에 대한 것도 네가 앞으로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니 그게 정말 그럴까? 혹시 중간에 무슨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거의 다 유아적이거나 아니면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그냥 나 혼자 걱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거의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불안 목록을 쓰면은 불안에 대해서 계속 목록을 쓰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50%는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미리 걱정하는 것들이 반이에요. 그런 것들은 계속 나하고 내가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씩 줄이시면 돼요. 이게 50% 목록을 줄이시잖아요. 줄이고 나면은 불안해라는 감정의 덩어리도 반으로 줄어요. 이게 자기 치료법이에요. 이걸 혼자 못하니까 상담가가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우울도 마찬가지예요. 우울도 목록을 만드시면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우울한지 목록을 만들고 그게 진짜 사실이야? 그게 진짜 그럴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닌 거야 라는 게 반은 돼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도 목록을 정해놓고 네가 화를 내고 있는데 이 네가 화내는 게 정당해? 그 사람이 정말 널 갖다가 널 화내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 라고 물어보면 반은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아이 같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그 애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얻어맞고 들어오면 엄마한테 뻥치게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한 놈한테 얻어맞았는데 뭐 밖에 나갔더니 7명이 모여가지고 날 두들겨 팼어 막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그래? 진짜 7명이야? 우리 세볼까? 그러면 애가 이제 뒤집어지죠. 근데 네가 7명을 상대로 싸웠단 말이야? 그러면 걔가 뭐 어쩌고 그러면서 화냈던 게 반으로 확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어른 대 어른으로 대화하시면 안 되고 어른 대 아이로 대화하셔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인너 차일드라고 했죠. 내재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더워지냐? 자, 제인부들이 5번 이렇게 즐거운 경험을 하라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시간이에요. 시간과 가격을 최소화해서 재밌을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거죠. 이렇게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시간은 들어도 돈은 안 드는 내가 가장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교황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셨던 거. 험담. 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는 끊기가 참 힘들어요. 왜요? 험담만큼 맛있는 게 없어.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는 하고 나면은 막 두드러기가 나는데 험담을 하고 나면 속부터 다 비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뒷담화를 하는 게 안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약간의 험담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제가 늘 권장하는 게 1시간의 험담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험담했던 사람들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주목용을 바치고 끝내면 된다 그래요. 험담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성을 하셔야 되니까 그분을 위해서 주목에 한번 바치는 걸로 그냥 퉁치면 돼요. 가격과 시간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의 그 양도 더 커지겠죠.
예,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아주 자기가 살아가는데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육상 선수 중에 그 100m 단거리 선수 중에 칼 루이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는데 100m 단거리를 뛰는데 100m 단거리면은 거의 이렇게 숨을 안 쉬고 뛴다고 봐야겠죠. 그 수영 선수들 보면은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그냥 헤엄을 하잖아요. 근데 100m 단거리면은 이렇게 호흡할 시간이 없겠죠. 근데 거의 죽을 둥살둥 뛰는데 80m쯤 뛰었을 때 웃는 얼굴을 만든대요. 칼 루이스가. 그러면 덜 힘들대요. 이거는 웃는 표정을 만들면은 몸의 긴장이 풀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나 우울이나 불안은 몸과 마음을 경직시킵니다. 근데 웃으면은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가장 중요한 게 힘을 빼는 거거든요. 힘을 빼야지 운동의 극대치를 만들 수가 있는데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너무 막 뭐 이건 해야 돼 막 휴도가 걸리면은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오히려 실행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노토르시면도 웃고 나면은 마음과 몸의 긴장이 풀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실행했을 때 결과치가 좋게 나온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관찰 결과였습니다. 예전에 그 돌아가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주치의셨던 분이 잡지에다 기고하신 게 있어요. 건강해지려면은 파한대소를 하라 그랬어요. 파한대소. 김영삼 대통령이 조깅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시죠. 이 파한대소가 내면의 조깅이라고 합니다. 배꼽이 빠지도록 웃으면은 몸의 순환계가 원활한 소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제가 이제 그 산보 올라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파한다소라는 걸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미친놈처럼 웃는 거예요. 뭐. 근데 어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웃으면은 이 얼굴만 가지고 웃잖아요. 근데 파한대소를 하면은 이 장기까지 움직여요. 계속 웃으면 배가 아플 정도예요. 그래서 파한대소를 하면은 우리 보통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자기 창자 운동 안 시키잖아요. 걷기는 해도 자기 손가락 가지고서 이렇게 내장 운동 시키는 분은 없잖아요. 계세요?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제 후배 신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걔는 하여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말고도 손가락으로 지 머리통을 갖다 막 이러고 배를 막 만져요. 그래서 참 건강관리 잘한다 생각은 드는데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계속 뭐 주물럭주물럭 거리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공터에 가서 정말 파한대소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을 향해서 파 하고 웃어보는 거죠. 그런 파한대소를 하면은 제일 좋은 게 폐활량이 좋아진다. 장기 운동이 되니까 장기도 튼튼해진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막 파한대소를 하고 나면은 웬만한 그 화난 일들, 우울한 일들, 불안한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털려 나간답니다. 파한대소가 그러니까 심적인 청소하는 행위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난지도에서 지금은 이제 난지도가 다 재개발 끝나가지고 공원으로 바뀌었는데 공원이 되기 전에 거기 쓰레기 산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생 때 거기 가서 한 보름 동안 이제 살았어요. 그때는 그 김수환 추기경님 때는 신학생들이 방학만 되면은 현장을 가서 현장 실습을 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신학과 4학년 때인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보름 동안 있게 되는데 거기에 이미 들어가서 사시는 수녀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수녀님이 이제 신학생 둘을 갖다 이제 초대를 해주신. 근데 수녀님들이 사는 집도 거기 난지도에 사는 주민들하고 똑같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음이 안 돼요.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라고 그러면서 찻잔이 나왔는데 찻잔이 다 달라요. 사온 게 아니라 거기 다 주워온 거예요. 어떤 건 깨지고 어떤 거는 막 그게 뭐 금이 가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도 참 인상적이었던 게 그 수녀님들 얼굴이 꾸김살이 없는 거예요. 그 깨진 유리컵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막 깔깔대고 웃고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걸 보면서 아, 참 분위기 좋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그런 그 속에서 그 주민들하고 함께 살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삶을 웃음으로 대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나병 환자였다가 돌아가셨던 시인 천상병 시, 이분이 쓴 시 중에 소천인가? 이렇게 그분이 사실 이렇게 그 끌려가서, 소천이 맞아요? 제가